안녕하세요. 24년도 7월 18날이었어요. 숫자가 좀 이상하지만 너무 늦었나요? 빨리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파일을 만들어 놓고 깜빡 잊고 있었어요. 제가 댓글 달아줘서 바로바로 해갖고 조치하고 바로바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아마 자료 업로드는 네이버 카페에 가면 정인영 공법연구실 여기 가시면 자료 업로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원은 제가 경찰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또는 7급 공무원 관련해서 또 승진 관련해서 간부 관련해서 이렇게 학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여기 가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24년도 7월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내 많지는 않지만 다는 아니에요. 이건 꼭 알아야겠다. 요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24년도 7월 판례요. 7월 판례. 여러분, 야, 집중. 몇 개 안 되니까. 왜? 이게 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조금 더 많이 봐야겠다. 집중적으로 봐야겠다. 이런 뜻이지. 이것만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7월달 판례. 이거 말고도 있어요. 하지만 요거는 꼭 보셔야겠다. 자, 요건 꼭 알아야겠다. 자, 요런 것만 줄여봤습니다. 자, 첫 번째 판례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양벌 규정 아시죠? 양벌 규정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자, 양벌 규정인데 이 양벌 규정에서는 항상 조업원의 행위,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해서 자, 사장님, 법인 자동적으로 가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잠깐 살펴보고 하도록 할게요. 다 아실 거예요. 양벌 규정. 자, 종업원의 행위로 자, 불법 행위 같은 거, 불법 행위. 자, 종업원의 불법행위는 당연히 책임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종업원의 불법행위로 자동적으로 또는 당연히 또는 면책 규정이 없어요. 이렇게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이렇게 돼서 법인이라든지 또는 사용인이라든지 자동적으로 이렇게 같이 처벌하는 규정을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위헌이고요. 자, 결국 어떻게 나와야 돼요? 자,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 법인이나 사용인도 과실,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 줘야죠. 같이 처벌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면 일단은 종업원의 불법행위가 전제 조건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 얘가 책임진다 해서 자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신의 과실 의무에 따라서 책임지는 거야. 나는 너는 너 이런 뜻이에요. 당의 판례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종업원의 불법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행위에 대해서 법인이 책임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법인이 과실이 있을 때 책임지는 거죠. 근데 법인이 책임져라 그러면 자신의 과실로 인해서 책임지는 거지. 종업원의 행위는 아니에요. 당의 사건은 그런 내용이 안 있어요. 보세요. 게임산업법에 보니까 자, 법의 위반행위 주체가 게임 관련 사업자예요. 사업자, 법인 또는 자, 한마디로 영업주라는 거죠. 여기에 한정됨으로써 그러면 이거 양벌 규정이라는 개념도 아니네요. 만약에 종업원인 청구인이 게임 관련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당연히 여기는 종업원하고 사업자는 다르고 법 조문 자체에서 또한 종업원이 퇴근 후에 자동화 기기에 의한 업무를 받으면 종업원이 업무에 관여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시에 관여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법인이라고 해서 사업자에게 주는 책임이고 종업원은 사업자도 아니고 만에 하나 자, 종업원의 행위로 인해서 양벌 규정이 된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양벌 규정이 있다 해도 종업원의 행위가 불법 행위가 있고 거기에 자, 사업주도 뭔가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종업원이 퇴근 후에 자동화 기기에 의한 업무를 했다면 그건 종업원의 행위로 볼 수 없죠. 그럼 따라서 않게 양벌 규정이 종업원의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를 검토했더니 법인이지 종업원은 법인이 아니고 양벌 규정이 있다 해도 종업원이 퇴근 이후에 자동화 기기에 의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종업원의 업무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 게임산업법 위반 행위 주체는 법인일 뿐이다. 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어떠한 법에 따른 위법에 관한 책임을 종업원에게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였어요. 간단한 내용이었죠. 자, 두 번째. 자, 대형 트롤업 허가. 자, 대형 트롤업이라는 게 막 이렇게 쭉 끌고 가면서 이렇게 가둬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건데 이게 인근해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인근해에서 하면 치어라든지 어족 자원이 씨가 말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가야겠죠? 특히 만약에 자, 공동구역이라든지 어로 한계선이 있는데 그런 데 들어갈 때는 허가받고 갔고 그 다음에 신고하든지 근데 멀리 나갈 때는 혼자 나갔다가 뒤집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여러 선단을 이뤄서 나가도록 하는 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인근해에서 못하게 하고 멀리 나가야 되니까 이런 조건을 붙이는 거 전부 다 침해하지 않습니다. 볼게요. 자, 대형이에요. 대형. 그러니까 어족자원을 생각해야죠. 어족자원. 그러니까 어족자원을 생각해서는 인근해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 트롤업 허가를 할 때 동경 128도 이동 수역에서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자,
구역을 정해주는 거죠. 족자원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조건을 붙이도록 한 어포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자, 이거 법은 직업수행자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거 어족자원, 어획량 감소 이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온 거니까 이것만 갖고 막 재산권 침해다. 내가 난 분명히 면허 받았는데 샀는데 그런 어떤 침해가 있지는 않다. 그래서 법익 균형성까지 반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내용이었어요. 뭐 간단한 내용. 세 번째, 요거는 나올 수 있죠. 자, 7월달 판례에서 유일하게 뭐 위헌 결정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판례인데 그러니까 유일한 건 아니죠. 중요한 판례. 그러니까 7월달에서 볼 수 있는 판례. 과거 3년 이내 당원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자, 과거예요. 과거 경력이 있다. 과거 경력이 있다. 이 과거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법관 임명의 결격 사유로 법관 임명을 안 하겠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자,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게 위헌 결정을 받은 거예요. 왜요? 왜? 여러분, 법관이라는 게 물론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색깔을 띄어서는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다만 정치적 색깔을 띄면 안 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하셔야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둔 건 좋지만 아무래도 당원의 경력이라는 게 당원이라는 게 그냥 당원으로서 당비를 내고 당의 어떤 활동을 안 해요. 그런 분도 있어요. 활동 자체가 없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막 진짜 막 당원으로서 막 출마도 하고 막 당내 경선도 가담을 하고 그다음에 출마도 하고 뭐 이런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건 정치적 색깔이 농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요거하고 요런 경우가 있으면 조금 선별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하고 이건 다르잖아요. 조금 선별해 주는 게 좋잖아요. 이럴 때는 활동도 안 하고 그냥 당으로서 등록하고 당비만 낸다. 이 정도까지 무조건 법관의 결격 사유로 삼는 건 너무 심하다. 이건 너무 심하다. 쉽게 얘기해서 과잉금지에 반했다. 그다음에 그렇지만 요거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셨으니까 정당의 색깔을 정치적 의견을 많이 내고 또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이거는 금지하는 게 요거는 사유로 보는 게 금지 사유로 보는 거나 또는 결격 사유로 보는 게 충분히 구별이 가능해요. 구분이 가능함에도 그냥 일률적으로 못하겠다. 그래서 위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과거 3년 이내 당원의 경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법관의 임명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는 건 법원조직법 이거 공무단위권을 침해했다. 왜? 충분히 구분해가지고 이게 우려가 있어요 라는 부분을 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법원조직법에도 있다는 거예요. 법원조직법 관련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법원조직법은 공직선거법 위조에 따른 선거 후보자, 예비후보자를 포함해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과 공직선거법 위조에 따른 대통령 후보자 보세요. 이렇게 예비후보자, 후보자 적극적 활동을 했다는 거죠. 적극 활동을. 이런 분들은 3년, 5년간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관의 임명 결격 사유로 따로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마련하고 있는데 근데 그냥 무조건 3년 이내 당원의 경력을 가졌다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하고 이건 너무했죠. 그래서 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조직법 조항이 당의 공무단위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따로 조문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3년 이내 모든 당원의 경력을 법관의 임명 결격 사유로 정하는 것은 누가 봐도 목적의 정당성을 위해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 정치적 중립과 재판의 독립,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그래서 공무단위 공직시임의 기회를 제공했으니까 공무단위권 관금 정치에 반했다. 이거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필요성 정치에 반했다. 요거 중요한 판례였어요. 4번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 이거는 뭐 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폭행, 협박, 추행 뭐 이런 단어는 명확성 정치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형법정지 명확성 정치에 위반되지 않는다. 두 번째 이것도 과거 결정이 있었어요. 뭐 폭행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입법 취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자, 따라서 이거 뭐 이제 와서 달리 바꿀 필요가 있냐? 그래서 과거 있던 판례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뭐 내용상 어렵진 않았어요. 자, 볼게요. 송달받을 자가 전산정보 처리 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그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나면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법원 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자, 국가 자료 송달을 할 때는 보낼 때 송달이라는 건 보내는 그러니까 통신의 방법이에요. 보내는 방법 등이 여러 가지 있어요. 우편 송달도 있고 전자우편 송달도 있고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게 뭐다? 우리나라는 보냈어요. 그걸로 끝내는 발신주의라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요지주의, 인지주의 이런 말도 있어요. 요지주의, 인지주의는요.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도달 받은 사람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면 받은 사람이 확인을 안 하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송달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 이건 확인해만 효과 발생하고 이건 보내기만 하면 효과 발생하고 누구 하나만 좋은 거야. 그래서 두 사람 다 골고루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도달주의라는 말을 써요. 도달주의. 요거를 판례라든지 일반적인 학설이 이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도달주의니까
자, 도달주의는요. 아니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특정한 장소에 도달만 하면 되지 그 사람이 열어봐야 되는 인지, 요지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산정보 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등록한 전화번호라든지 또는 이메일 거기다가 보니까 전자문서로 보내줄 것을 체크를 해놨다면 그러면 그 사실을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일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민사소송법 전자문서 이용에 관한 법.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만약에 도달주의고 또 거기다 전자문서 전산정보 처리 시스템에 등재만 했어도 그런 어떤 객관적 사실은 올려놓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또 발생하는 효력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반하지 않습니다. 위반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죠. 뭐 국가가 마련한 전산정보 처리 시스템이니까요. 여기다 송달받을 자가 전산정보 처리 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그 사실이 통지한 도달한 날로부터 일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건 도달주의 원칙상 이걸 원칙으로 써요.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원칙상 반하지 않는다. 자, 6번 볼까요? 해외 파생 상품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해외 파생 상품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소득세법 118조 2의 4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파생상품. 아이, 대통령령이 이건 전문적 사안이죠. 전문적 사안. 여러분 파생상품 말도 어려워요. 뭐냐면요. 뭐 선물, 선도, 옵션 뭐 이런 거 해갖고 심지어는 뭐 거기다가 심지어는 여러 가지 막 구조화 상품 해갖고 막 여러 가지 붙여요. 그래갖고 나는 오르는 거에 베팅을 하겠다. 나는 떨어지는 거에 베팅하겠다. 막 베팅하는 금액과 뭐 한도가 여한이 없이 막 갖고 예전에 이런 파생 상품으로 인해서 그 9.11 테러가 있을 때 갑자기 전 세계에서 막 모든 주식이나 주가가 다 곤두박질 치는 거야. 근데 특이하게 나는 떨어지는 거에 건 사람 진짜 0.0000 몇 프로 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막 진짜 떼부자가 된 거지. 근데 전 세계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망했어. 막 그때 자살도 하고 많이 어지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험성이 너무 높고 전문성이 너무 높으니까 자, 이런 파생 상품으로 해가지고 발생한 소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관리를 잘해야겠죠. 그래서 세금 부과도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해외 파생 상품의 범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으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거는 반하지 않는다. 이건 포괄임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외 시장이에요. 파생 상품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부분에 관해서는 명확성 원칙 또 반하지도 않는다. 볼게요. 자, 이렇게 해갖고 요 판례 봤고요. 이제 마지막 판례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판례. 자, 7번. 7번. 제가 요거 화들짝 놀란 게 조금 전에 6번 판례하고 7번 판례는 과거 7월 18일에 분명히 이게 판례가 나왔어요. 근데 6번 판례, 8번 판례, 7번 판례는 바로 그냥 8월 3일날 경찰간부에서 지문으로 그대로 냈어요. 아니 세상에 8월 3일날 내는 시험에 어이구 7월 18일날 판례를 와 간격이 15일도 안 돼요. 이 약 15일 정도 되는 간격에 교수님이 그걸 보셔갖고 문제를 냈어. 근데 좀 전에 아까 전에 나왔던 위헌인 판례 하나 있었고 또 요것도 헌법불합치 판례. 헌법불합치 판례를 받았는데 요걸 그대로 낸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거나 법적 그러니까 헌법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아유 그래 요 부분이 정말 곤란했겠죠. 힘들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에서는 말하는 자 전문적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이런 거를 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조금 보지 않으면 이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판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자 문제인데 뭐 허위의 재무제표 또는 허위 감사보고서 요 사건이었어요. 허위로 다 작성을 하거나 허위로 감사보고서 작성하면 당연히 죄를 물어야겠죠. 당연히 범죄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배수 벌금형을 규정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이 없거나 곤란한 경우 그러면 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만약에 산정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2배에서 5배 그러면 반하진 않아요. 근데 그 전제가요.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벌금의 상한액을 규정하지 아니한 요게 중요한 거야. 아니한 아니 그러니까 벌금의 상한액을 정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요. 손실액이 없거나 곤란하다면 얼만큼인지 상한액을 알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조항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손실액에 아니 상한이 없잖아 지금 상한이. 아니 상한이 있으면 만약에 상한을 정해놨다면 상한이 있다면 2배에서 5배로 정하면 이건 합헌 이렇게 되는 거고 다만 이렇게 상한이 없다면 이걸 어떻게 정할 거야? 몇 배인데 얼만큼인데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니 당장 뭐 그러면 수십억이 나와도 되고 뭐 수백억이 나와도 되고 이러면 안 되죠. 적어도 1억 범위 내에서 자 그 손실액에 또는 자 2배에서 10배 이렇게 정했어야 되는데 이걸 정하다 말았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판례도 다 마찬가지예요. 최대 금액은 1억이에요. 그런데 선거하다가 부정하게 뭐 돈을 받거나 또는 음식을 접대를 받았어. 그러면 50배 범위 내에서 10배에서 50배 되면서
되는데 최고한도액을 정해줘야 되는 거야. 최고한도액은 1억 범위 내, 1억 범위 내에서 10배에서 50. 최고한도액은 5억 범위 내에서 자 10배, 2배에서 5배 이렇게 나왔어야 돼. 그러니까 2배에서 5배는 요거는 자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맞는 거야. 이건 맞는 건데 전제가 잘못됐어. 전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본적으로 종전의 판례를 공부할 적에 최고는 1억 원 범위 내에서 10배에서 50배 범위 내에 금액을 산정한다. 또는 최고액이 1억 범위 내에서 2배에서 5배 범위 내에서 금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나오면 합헌이에요. 앞으로도 전제가 뭔지 그런 건 다 똑같습니다. 어떤 전제가 뭔지 똑같습니다. 근데 상한액이 정해지지 않는 거야. 왜?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또는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러면 얼마까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데 무조건 2배에서 5배? 그럼 얼마 나올지 안다고. 그래서 자,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까지도 2배에서 5배까지 정하는 건 헌법 불합치. 법을 만들다 말았네. 아이고 좀 부족하게 만들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 형벌과 책임, 한번 행위와 책임, 비론식에 반했다. 자 이거 중요한 판례였죠. 그러니까 뭐가 전제가 이거를 포인트를 딱 잡아야 되는데 그 딱 잡지 못하니까 대충 2배에서 5배 나오면 반하지 않는다. 이러면 큰일 나. 최고한도액은 정해줘라. 아주 중요한 판례인 것 같아요. 이게 7월 18일 날 있었던 판례인데 8월 3일 나왔으니까 아마 8월 둘째 주, 셋째 주에 있는 경찰 2차 문제도 충분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볼게요. 감사합니다.